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대만에 도착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군사적 카드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성사 여부에 따른 동북아 정세 영향, 오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예정된 순방지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이었습니다. 첫 순방 일정을 지금 소화했는데 갑자기 소식통 보도에서 대만 방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유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일단은 원래 대만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개했을 때 나타나는 파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현 행정부 측면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그렇지만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뭐 방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아직은 방문하지는 않았지만요. 왜냐하면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 내에서 의전 서열 3위죠. 대통령, 부통령. 그 의전 서열이란 것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유고시, 그다음에 바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나이도 많은 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정치 경력이 자신의 확실한 그런 경력들이 있죠. 네. 이미 뭐 방송에도 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만 91년에 그 천안문, 태안문에 서서 플랜카드를 써서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거를 얘기해서 중국 공안한테 쫓겨다녔던 그런 역사도 있고 본인의 지역구 자체가 그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그 샌프란시스코는 역사적으로 중국 가장 그 19세기 후반부터 이민을 온 게 많이 중국계가 많이 살고 또 그들은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본인도 이 가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 워낙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된 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만 방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그 입장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도 알려졌는데 거기서 뭐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발표를 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대만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뭐 불에 타 죽을 수 있다. 물론 이 표현은 시진핑 주석이 매번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대만 문제에서 민감함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있지만 최소한 수준의 뭐 이건 미국에서 늘 얘기 나오는 겁니다.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낸시 펠로시 같이 굉장히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정치권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다. 뭐 군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간접 화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사실상은 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역동이 여기서 보입니다. 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국 국내에서 분위기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뭐 민주공화 상관없이 다 강한 중국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은 강경한 중국 정책의 입장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강경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경쟁을 중국과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네. 여러 측면에서 한국도 뭐 포함이 됩니다만 동맹을 규합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5월 21일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공동 성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 이렇게 이미 굉장히 많이 뉴스화된 상황에서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막는다 하면은 역시 미국 내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입장이
중국과의 강경한 정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동맹국에도 어떤 정도 일정 수준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동맹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방위 공약이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셈이 돼버리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네. 그럼 중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나요? 중국은 아주 강경하게 지금 반발을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15의 글로벌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 비행기가 확인이 되면 격추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상륙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군사적인 활동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등펑 17이죠. 그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또 남중국 대만에서 먼저 항구에서 실탄 훈련을 하고 있고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이 핵실험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군사적인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외교부에서 또 계속 나오는 얘기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넘어서는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10월 달에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세 개입을 배격하고 대만과의 통일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보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이 아시아 순방 일정이 공교롭게 이제 중국군 창설 기념과 또 겹쳐서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쳤습니다. 중국 창설 기념일이 1일이죠. 이게 같이 겹쳤고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당대회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중국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여전히 완전히 문을 닫고 있고 일부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도 계속 마이너스를 지금 1, 2분기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위해서는 이게 권위주의 체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모습들인데요. 외부의 어떤 긴장들 그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내부를 결집시키는 거. 근데 거기에는 가장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의미는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도 수많은 하원 의원들이 대만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한번 굉장히 군사적인 도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냥 경고성 메시지만 던지고 또 만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유독 더 강하게 비난을 하는 건지 과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의 이 비난 수위는 어느 정도인 겁니까? 비난 수위가 매우 높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97년에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 의장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97년과 지금의 미중 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 깅그리치 하원 의장은 대신 중국을 방문하고 대만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공화당이 야당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편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금 여당이고 하원 의장이고 그리고 97년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게 중국을 배제하고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대만을 가버리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하나의 중국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까지 하원 의원들이 간 거랑 의장이랑 특히 낸시 펠로시라는 이 정치인이 간 거는 사실상 굉장히 큰 다른 이 미국 정치에서 낸시 펠로시보다 더 비중 있는 정치인은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까 전에는 이제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적다고 점쳐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15 글로벌 타임스에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비행기를 추격해서 요격을 한다, 혹은 격추를 한다, 아니면 강제 착륙.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 국적기를 타고 갈 건데 그걸 중국이 군사적으로 한다는 것은 미국도 군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군사적인 긴장은 늘 있습니다만
중국이 대만의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중국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면 자신들은 무력을 사용하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본격적인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가기는 어렵다.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탄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핵실험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행위들은 가능하겠죠. 지금 그런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혹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나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경한 그런 중국의 행동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도 할까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전쟁이 갖고 오는 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가장 큰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결과 지금 돈바스 지역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돈바스 지역을 만약 러시아가 자신들이 사실상 점령하게 합병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네. 이것은 강대국이 무력을 사용해서 임급 주권국가의 영토를 뺏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예.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거죠. 똑같은 상황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중국과 사실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는 현상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현상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런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돈바스 지역을 뺏기는 형태로 나온다면 무력을 사용해서 뺏을 수 있구나 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런 대만 방문 여부, 동북아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글쎄,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순방에 한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오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이 대만 문제가 바로 앞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세계 언론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대만과 일단 한국, 일본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이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 좀 애매한데 이 방어 공약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는 것도 이 군사적인 문제에 미국이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과 이런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데요. 다만 한국과 일본은 다르죠.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조약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대만을 가지 않았다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와서 입법부의 측면에서 우리 국회 김기태 의장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네. 만나서 미국 국회와 의회와 한국 국회 간의 어떤 논의들 물론 거기 안에 중요한 것들은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북한 문제, 인권 문제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지만 이만큼의 어떤 긴장감을 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분리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우리 김진부 국회의장이 만나고 공동 회견문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들이 그럼 그 한미 간의 의장이 만나서 다룰 수 있는 의제들입니까? 지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그런 정부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란 얘기는 빠져 있지만 중국을 미국이 말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한국이 같이 동의해서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히려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법제화하는, 법률화하는 그 실질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는 그런 두 기관의 수장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가지 예상이 되는 거는 미국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경제 질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공급망을 새로 재편하는 문제, 기술 표준을 만드는 문제 그런 것도 사실은 미국 국회나 의회나 한국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 관련돼서 아까 계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신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고 당연히 중국, 신장 우이구르의 인권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 국제사회 규범과 규칙에 준하되 그 관심 있는 사항들이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 얘기해 주셨으니까 내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ARF 이게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안보 협의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북한 이야기가 좀 많이 논의될 거라는 예상도 되고 북한이 참여할지 이번에
그것도 관심사지 않습니까? 북한의 최근에 이제 좀 됐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외무상이 됐죠. 그래서 최선희 그 외무상과 우리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이 가니까 어떻게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북한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 비상 방역을 선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선희 외무상은 오지 않고 거기에 이제 대사 안대사가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남북 간의 새 정부, 한국 신정부 등장하고 만남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ARF는 다자 체제의 협의체 이런 다자 회담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 수위의 이야기가 다뤄지는 겁니까? 이게 원래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에 17개국, 중국이 포함돼서 17개국, 네. 27개국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 후에 이제 공동 성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는 이 지역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안보적인 위협이 되죠. 근데 다만 그 안에 있는 국가들의 셈법이 지금 다 다릅니다. 예. 특히 말씀드린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3월 24일 북한이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깨고 허상 17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이후에도 지금까지 거의 완벽하게 북한 편을 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안보적 우려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공동성명에서 어떻게 북한 핵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나오게 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치열한 외교전입니다. 미중 간의 외교 수장들이 다가가기 때문에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아세안과 힘을 묻혀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최근 김 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뭐 이번에라든지 앞으로 이런 협의체 등에서 대남 관련한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낼 거라고 보세요? 북한의 체제의 특성은 어쨌든 가장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북한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는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 2, 3개월 내에 북한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대남 정책을 발표를 하죠. 이번에 그 특징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수준인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대남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후에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행보는 김정은이 얘기한 그 수준에서 맞춰서 확대되고 그 수준에서 구체화돼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RF에서도 당연히 북한이 발언할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신들이 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남한이 적대시 정책, 특히 8월 달에 연합훈련이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강변할 가능성은 크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에 그 수위 높은 그 표현이나 최근에 북한 동향을 봤을 때 그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서 핵실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상황이 그닥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핵실험 가능성이 실제로 최근에 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문턱을 넘는 것은 이미 했거든요. 말씀드린 지난 3월 24일 화성 17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이 2018년 4월 달 스스로 약속한 모라토리움을 깬 겁니다. 그 당시에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것을 깼기 때문에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올해 들어서 전력 질주하다시피 핵 능력을 상당히 완벽하게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 핵실험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군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치적인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핵실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밝히고 그 다음으로부터 미국한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협상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이제 작년 그 8기 4차 전원회의 올해 있었던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책 방향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가능성 늘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